예,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위협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이 1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강명도 경민대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조평 통해서 어제 바로 반발을 했습니다. 동족 대결 망발, 극악한 대결 망동. 예전과 어떤 수위 단어를 채택했는지 좀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 자 도발을 자제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권 문제는 또 예전에 나왔던 수위에 발언했는데, 자 어제 조평통 발언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그 유엔 그 총회에 가시면서 이번 그 유엔 총회의 기조연설의 그 목표 자체를 예. 북한 도발 억제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 목표 자체가 일단 북한의 도발 억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유엔 연설 그 기조연설 내용 중에도 보면은 도발 억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인권 문제도 지금 톤 자체는 그렇게 크게 변한 거 없습니다만 현재 북한 인권 문제 그 인권 결의안이 현재 안보리에 가 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더 이상 도발하게 되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도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에 리수영이 이제 가서 10월 1일 날 연설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그 인권 문제가 뼈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인권 문제를 또 거론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통일을 통해서 북한의 그 핵 문제, 그다음에 인권 문제, 그다음에 계속해서 동북아 정세에 어지럽히는 그런 도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통일을 하게 된다면은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세계 평화에도 그 기여가 되고 그다음에 평화뿐만 아니라 번영에도 기여한다. 그것은 말이죠. 통일 대박이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북아 그리고 세계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바로 요번에 그 유엔에서 그 결의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부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 대통령께서 한반도 통일이 유엔의 목적에 부합된다 이런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강 교수님. 그런데 우려했던 그 문구가 포함이 됐어요. 이번 조평통 성명 보니까. 위태로운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했단 말입니다. 자, 다음 달 20일부터 있지 않습니까? 이산가족 상봉 행사 어렵사리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실현 가능성 또 다시 물 건너 가는 거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투집 잡아가지고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거죠. 그냥 안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이걸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이 문제를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을 깨갔다는 건 아니고 강력한 메시지를 이제 보낸 것으로 보이고요. 문제는 10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했을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유정한 인공위성을 발사했을 때 우리의 입장과 태도를 보고 저쪽에서 끊어버리겠다는 강력한 이제 경고를 우리한테 보냈다. 아직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사일 발사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미사일 발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안 하겠다고 했다면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투집 잡으면서 이산가족 상봉을 파탄시켜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걸 봐서는 이번 10월 10일 그 행사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거기에 또 우리 대응 우리 수위가 높아가지고 이제 한미일이 국제공조를 통해 가지고 한미일 중이죠. 이번엔 중국까지도 했으니까 강력하게 이제 우리가 연합을 해가지고 압박 제재 수위를 가한다면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그걸 빌미해서 그만둘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남측은 관계하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미사일 발사에 관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는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10월 10일 전후로 해가지고 미사일 발사 연관시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명단까지 주고받는 이런 상황인데 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꼭 성사돼야 될 텐데 꼬투리를 잡으니까 참 걱정입니다. 자, 교수님 방금 이야기했는 장거리 로켓 발사 이제 1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그런데 과연 정말 발사를 하는 건가? 그 시기가 5일부터 10일 될 수 있다. 그런데 로켓을 옮기고 또 연료를 주입하고 하면 최소한 10일 정도, 일주일 정도 걸린다. 그렇다면 지금 좀 어떤 징후가 있었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일본 언론은 발사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보도를 했거든요. 저희도 헷갈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교수님. 네, 현재 발사를 하려 그러면 일단 평양시 산음동에서
미사일을 1단 로켓, 2단 로켓, 3단 로켓을 열차에 실어야 됩니다. 예. 열차 실은 다음에 그 위장막으로 이제 가린 다음에 예. 그 열차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로 가게 동창리, 되거든요. 예. 가는 동안에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면은 이상이 생기니까 예. 가능한 진동을 주게 되면서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인공위성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동창리에 도착하게 되면은 예. 조립 공장에서 1단, 2단, 3단 로켓을 조립을 합니다. 조립하는데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아무리 어둠 속에서 자기네들이 그걸 내린다 하더라도 예. 우리 적외선 카메라에 잡힙니다. 차량이 갑자기 많이 움직이게 되고 그렇죠. 커다란 그 물건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때 모르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이제 기준기로 이거 세웁니다. 세우죠. 예. 세워가지고 이제 장착하게 되는데 장착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또 이 로봇 암이 있습니다. 팔이 있어요. 이걸 한번 몇 번씩 움직입니다. 이게 또 팔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늘에서 보이고 예, 그다음에 예. 장착하면서 이제 팔을 이게 감싸 안게 됩니다. 감싸게 되는데 감싸 안는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1단, 2단, 3단 로켓에 연료를 주입합니다. 그렇죠. 연료하고 산화제하고 동시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 예. 그 산화제 연료 주입하는데도 한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고 예. 산화제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거만 해도 반나절 이상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포착 못할 리가 없고 그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탄도에 있는 그 무전 시설하고 이 관제 지난번에 그 위성 관제 종합 지휘소라는 데하고 교신을 하게 됩니다. 교신. 예, 지난번에 CNN에 공개했던 거 말씀. 그 교신을 하게 되면 교신은 당연히 우리가 찾게 되죠. 이 교신까지 하면은 야 드디어 이제 발사를 하는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최대한 일주일 전에는 알 수가 있고 그 늦어도 24시간 내에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착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일본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동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발사할 가능성이 없다 그러는데 현재 북한이 그걸 숨기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늦추기 위해서 위장막도 많이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립 공장도 이 차양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가능한 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아마 임박해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사이에 이런 포착 움직임 가능할까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봐서는 김정은이가 최대 목표,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는 게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인공위성밖에 없거든요. 카운트다운 들어가 보십시오. 전체 생중계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의 제2호 인공위성 두 번째 이번에 성공하면 두 번째거든요. 운하 3호가 성공했고. 두 번째 인공위성이 바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해서 10월 10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 방송을 한다면 북한 주민들이 상당히 그 자부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역시 김정은이 하나 또 해냈다 이런 걸 될 수가 있는데 이것마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10월 10일은. 뭐 경제도 파탄나고 이민들한테 뭐 상여금, 성과금 줬다고 하지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 쌀 2kg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아이고 우리 성과금 줬기 때문에 상여금 줬기 때문에 이걸로 만족할 북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장거리 로켓 말고 보여줄 게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번에 인공위성 이거 최대 성과의 김정은이 업적이기 때문에 쏠 것 같은데 우리 김정 교수님 말씀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한 주일 내에 그걸 다 전보다 더 큰 위성을 이제 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가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연료주입시키면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물론 북한이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 나라니까 어떻게 또 지금 또 다 했다는지도 모르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동창리 발사장에 그 조립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다 갖다 놓고 한 5일 전에 아마 세워놓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최고 업적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10월 10일 이후에 쏠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월 10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열병식과 동시에 이걸 카운트다운 들어가면서 열병식을 시작하는 것과 이렇게 지금 가능한다는 이제 첩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쏘면 10월 10일 이전에 아니면 10월 10일, 9일, 10일 이때 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쏜다고 봐요. 체제 결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준비할 것 같은데 그 하나가 바로 장거리 로켓 발사가 될 것 같고 열병식에 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듣고 있지 않습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신무기가 이렇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신무기를 공개를 해야지 또 김정은이가 이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북한이 새롭게 들고 나온다면은 그 무인 타격기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공개됐습니다. 무인 타격기. 그러니까 무인기죠. 무인기 같은 부분. 그다음에 그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성공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한 100여 미터밖에 안 날아갔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들. 그다음에 실제 미사일은 아닌데
이번에 그 서울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모형을 갖다가 아마 그 내세울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거는 뭐 사실은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그 이번에 그 대포동 2호 계열은 사실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쏘기 전에 워낙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KN-8이라고 KN-8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름을 붙였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가졌는데 이동 발사 때 싣고 다니는 그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 공개가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과시하면서 자기네 그 능력을 과시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도 미사일인데 우리가 쏠 수 있는 미사일 KAMD를 자기네들도 요격할 능력이 있다 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 북한이 개량된 그 레이더 시설을 레이더 무기를 갖다가 레이더를 갖다가 이번에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강 교수님. 그 열병식 지금 군인들이 뭐 열심히 준비할 거 아닙니까? 많이 지쳐 있을 것 같은데 반발도 굉장할 것 같아요. 뭐 반발 정도가 지금 북한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열병식을 하는데 이런 걸 큰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뭐 식품이라든가 뭐 간식이라든가 많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국가가 다 못하니까 주민들한테 뭐 옥수수를 1kg를 내라, 쌀을 내라, 고기 1kg씩 다 바쳐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고열을 짜내다 보니까 주민들도 먹기 살기 힘든 판에 평양시를 제외하고 지금 북한 지방에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상당히 살기가 힘들거든요. 하루 장마당에 나서 하루 먹기식인데 그거에서 또 뭐 이렇게 갖다 물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물자가 없으면 돈이라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시달림 받으니까 차라리 이런 행사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많죠. 그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지난번에 특별 격려금인가요? 상여금 해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거 줘봐야 일반 노동자들이 제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그 노동자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전에 나왔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2,500원 정도로 합니다. 일반 노동자들이. 그러면 상여금 100% 장려금 줬다 해도 2,500원 더 주면 5,000원 줬는데 쌀 1kg 값이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주민들한테 전달됩니까? 중간에 또 착복하거나 가로채는 그거는 뭐 봉급식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착복은 안 되지만 일단 또 갖다 바치라 그러잖아요. 이런 행사 준비에 인민군대들 지원하라, 후방사업 하라 이런 거 자꾸 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오면 이게 안 받아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는 굶어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심한 거죠. 그런데 북한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북한에서 이제 월급 받는 사람들은 북한 전체 인구로 그 노동자의 숫자에서 한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는 그 70% 중에서 30%는 농민이고 40%는 뭐 직장도 없고 장마당에 장사하고 먹고 살기 때문에 여기 상여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30%만 해당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번 그 창건 기념일 행사 비용 마련 위해서 외교관들인데 1인당 100만 불씩 좀 할당을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인데 1인당 100만 불 엄청난 돈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능해요? 예전에 보면 그 밀수나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마약 장사까지 하다 들키지 않았습니까? 뭐 위조 달러 뭐 바꿔치기는 건 뭐 기본이고 그다음에 마약까지 마약 장사 그다음에 인삼술이라든가 고려 홍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건강식품 무슨 뭐 비아그라 같은 북한에서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걸 팔면서 외교관들이 나가서 팔다가 들켜가지고 망신한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팔아서 바치라고 하고 심지어는 대사관을 운영하는 대사관 경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뭐 100만 불 한 대사관에서 1인당이 아니고 한 개 대사관에서 100만 불씩 갖다 바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100만 불을 못 바치더라도 다음은 10만 불, 20만 불이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성의 표시는 해야 되겠네요. 불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관들도 지금 피곤해. 이런 행사만 하게 되면 외교관들 피곤합니다. 그 전에 제가 있을 때는 93년도에 제가 이제 그 중국에서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할 때 100만 불만 빌려오기만 해도 노령용 칭호를 줬습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돈이 없었거든요. 지금 그 시대로 돌아갔다. 100만 불을 빌려든지 자관만 가져오는 외교관이든 무역일권한테는 노령용 칭호를 주면서까지도 지금 돈을 다 그 어떻게 해서든지 굴고 모아서 갖다 바치라는 거에 지금 김정은의 지시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곤해합니다.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비자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 풀지 뭐. 다 바닥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지금 비자금 용처들이 바로 그 외교관들이 벌어들이는 그런 수입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비자금 규모가 이제 얼마인지가 바로 이제 미스터리인데 그 우리가 어떻게 그 비자금 규모를 산정하냐면 북한이 바깥에서 벌어온 총 외화하고 갖다 쓴 외화하고 차액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이제 비자금 규모를 이제 산정했습니다만 그게 뭐 과거에 김정일 시대에 한 뭐 30%에서 한 50% 됐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했죠. 근데 김정은 시대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다 썼습니다. 갖다 썼고 또 가지고
그 관리자들이 가지고 도망도 많이 쳤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상당한 부분이 이제 줄어들어서 현재 뭐 우리 저 강명도 교수가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거의 바닥났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의 뭐 그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 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소실됐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현재 가장 그래도 많이 남는 그 장사가 이제 해외 노동력 인력 수출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이제 많은 이제 그 돈이 들어온다 그러는데 그것도 현재 뭐 통계 숫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최대한 뭐 9억 불, 10억 불 낸다는 주장도 있고 뭐 한 2, 3억 불 낸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현재 뭐 그 중간선에서 어디가 진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금 관리도 군이 아니라 당에서 주로 하나 보죠. 뭐 당에 요즘 힘이 많이 실리고 있는 것 그 같은데. 전에 이제 그 장성택이가 초용되기 전에는 몽땅 다 군에다 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용호가 청찰당해 숙청당했고 현영철이도 그래서 숙청당하지 않았습니까? 군에 있는 걸 다 빼앗다 보니까 다 당에다 이관하라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청당하면서 공포 정치로 가고 말 안 들으면 죽이는 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군에 있던 외화벌이 수단들 이 외화벌이 수단이라는 게 자원 외화벌인데 말하자면 광물자원이나 석탄이 제일 많습니다. 북한이. 재작년만 해서 1,000만 톤을 수출했는데 60불 할 땐 괜찮았는데 그게 한 25불 30불로 다운되고 중국에서 잘 안 받거든요. 북한 석탄. 질이 나쁘다는 투집을 가지고 안 받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이런 것들을 다시 당에다 30곳에서 돌려주라 해가지고 군광산, 구물 캐는 광산, 아연광산, 석탄, 광물, 철광석 이런 것들을 지금 30곳에 되돌리는 작업이 법안 다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당을 중심으로 당을 중심으로 가자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당의 중심으로 가는 그 작업이 이미 김정은이가 지시해서 당 쪽으로 많은 부분이 돌아왔다고 모두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복 한중대 석좌 교수, 강명도 경민대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